네, 여러분 잘 쉬셨나요? 네, 우리는 앞 시간까지 민주공화국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 제1조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제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하고 있죠. 네, 왜 제일 먼저 민주공화국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헌법 제1조에. 네, 헌법에 이제 제일 앞에 규정을 해놓는다고 해서 뭐 꼭 중요한 사항을 먼저 해놓는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네, 쪽 중요한 사항을 먼저 앞에 규정을 해놓는다, 뭐, 이런 건 없지만, 우리나라 헌법을 보시면, 네, 헌법 제1조부터 사실은, 네, 거의 중요한 사항부터 헌법 앞쪽에 배치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헌법 제일 뒤에 있다 해서 이게 중요하지 않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을 해놓은 건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다. 민주공화국이라는 이름은 헌법 1조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딸락 한 줄이지만 이 민주공화국이라는 의미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여러 가지 의미, 정말 근본적인 국가의 근본이 무엇이냐, 본질은 무엇이냐에 대한 우리나라 국가의 본질은 무엇이냐에 대한 것들을 규정을 해놓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조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국가를 말할 때 국채 정체란 말을 쓰고 여기서 보면 뭐 민주주의 정체라고 되어 있죠. 민주주의 정체 이렇게 있고 그렇다면 국채와 정체를 구분하는데 국채는 뭐고 정체는 무엇이냐 이런 거죠, 여러분. 국가 형태를 분류함에 있어서 국채와 정체 구분론이 존재를 하는데 즉 국채에 따른 분류와 정체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먼저 국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주권의 보유자가 누구인가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민주주의 국채라고 하지 않고 민주주의 정체라고 하는 거 왜 그러냐면 정체라는 거 뭐냐면 주권의 행사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는 이 주권의 행사가 국민에 의해서 행사가 되어지는 거고 따라서 이 민주주의는 주권의 행사 방식 그리고 뭐죠? 주권의 보유자가 누구냐? 물론 민주주의, 즉 민주라는 개념에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해서 주권이 행사가 되기 때문에 민주주의 정체, 즉 민주주의 국채라고 하지 않고 민주주의 정체라는 말을 씁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의 보다 근본적인 의미는 물론 국민의 주권도 내포하고 있지만 민주주의라는 자체는 국민에 의한, 즉 국민의 주권을 국민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민주주의 뒤에는 당연히 민주주의 정체라는 말이 붙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네, 국가 형태를 분류함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국가 형태를 하고 있잖아요. 국가 형태를 분류함에 있어서 우리는 국채나 정체라는 단어, 즉 용어를 쓰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 국채와 정체는 무엇이냐? 즉 국채는 무엇이고 정체는 무엇이냐인데 국채는 뭐죠? 주권의 보유자가 누구인가에 따른 분류. 국채라고 하면 도대체 국가의 주인된 권리가, 즉 주권이 누구에게 보유가 되어 있느냐. 이걸로 따지는 게 국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게 뭐냐면 주로 군주국인 거죠. 군주가 주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우리는 군주국이라고 얘기하고 국민이 주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우리는 여기에서 공화국이라고 구분을 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네, 공화국. 그렇죠. 공화라는 것은 공동체고 군주라는 것은 솔로라 그랬죠. 솔로. 솔로가 주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군주고 이 공화라는 의미는 당연히 우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국민이 주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공화국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군주국, 공화국, 그 다음에 뭐죠? 전제국. 이렇게 하면 성격이 다른 하나가 뭐죠? 전제국이죠. 왜냐하면 군주국가 공화국은 국채에 따라 분류한 국가의 형태이고 전제라는 거는 뭐예요? 국채에 따른 분류가 아니고 정체에 따른 국가의 형태라고 되겠죠. 그래서 성격이 좀 다르죠, 여러분. 네. 따라서 먼저 국채에 따른 분류, 즉 국채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자, 주권의 보유자가 과연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른 분류가 되겠고요. 자, 이렇게 국제에 따른 분류를 하면 국가는 당연히 군주국가, 네, 공화국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군주국은 당연히 군주가 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게 바로 군주국이고요. 그다음에 공화국은 당연히 국민이 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게 자, 공화국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체에 따른 분류를 보면 자, 주권의 행사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 이런 거죠. 과연 이 주권, 즉 대외 주권, 대내 주권이 플러스된 이 주권, 자, 한 나라의 최고 권력인 이 주권이 자, 어떠한 방식으로 행사가 되어지느냐 이런 거죠. 자, 그렇죠, 여러분. 자, 따라서 우리 정체에 따른 분류를 하면 자, 입헌 정체와 전제 정체, 입헌 정체. 자, 입헌 정체의 대표적인 게 당연히 민주주의죠, 민주주의. 네, 민주주의가 당연히 국가 권력이 분립이 되어 있죠, 분산이 되어 있죠. 그렇죠. 자, 전제 정체는 국가 권력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통합되어서 행사하는 게 자, 전제국이죠, 전제국. 네, 전제국. 이 전제국은 당연히 그러면은 자, 군주국가 짝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군주에게 국가 권력이 다 쏠려 있기 때문에 입법행정사법이 모든 권한이 자, 군주에게 쏠려 있기 때문에 자, 국채 정체에 따른 자, 짝꿍을 찾는다면 자, 군주국은 당연히 전제 정체와 짝꿍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입헌 정체는 당연히 공화국가 네, 짝꿍이 되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예전에 절대왕정 시대에는 군주 전제 정체, 그다음에 요즘에는 자, 입헌 공화국 이런 거죠, 여러분. 짝꿍이죠, 여러분. 자, 여튼 자, 정체에 따른 분류는 주권의 행사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국가 형태를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자, 국가 권력이 자, 분산, 즉 권력 분립이 이루어지고 입법 행정 사법이 서로 상호 견제 균형되면서 행사되는 그 정체를 바로 우리는 입헌 정체, 즉 뭐죠? 주권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국가 권력이 분산돼서 행사되는 자, 국가 형태를 우리는 입헌 정체라고 얘기하고요. 자, 전제 정체는 국가 권력이 통합, 즉 국가 권력이 집중이 돼서 행사되는 그 국가 형태를 우리는 전제 정체라고 얘기합니다. 자, 네, 이해 가시나요? 국채 정체. 자, 국채는 주권의 보유자가 누구인가? 그다음에 정체는 주권의 행사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 민주주의 정체 하나 알고 있으면 정체는 주권의 행사 방식이구나. 헷갈리지 않겠죠, 여러분? 자, 민주주의 정체 하나만 이렇게 단어를 알고 있으면 정체라는 건 주권의 행사 방식이구나. 행사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른 국가의 형태 분류 방법이구나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자, 국채는 그 이전에 앞서서 주권의 보유자가 누구인가? 자, 이런 거죠. 네. 이해하시죠, 여러분?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공화국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자, 국채에 따른 분류고, 자, 민주는, 자, 정체. 네. 자, 그러면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국채 플러스 정체. 자, 국채에 따른 분류와 정체에 따른 분류가 플러스 돼가지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공화국과 또는 민주국가. 이거는 국채에 따른 분류냐, 정체에 따른 분류냐, 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우리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하는 건 국채나 정체에 따른 두 개의 분류가 플러스 돼서 얘기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네, 맞는 생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자, 이 입헌 정체와 전제 정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잠시만요. 자, 입헌 정체와 전제 정체는 되게 중요한데 그러면 자, 구체적으로 자, 입헌 정체를 보면 자, 국가 권력이 여러 국가 기관들의 분산 행사되는 민주적 정체를 우리는 바로 뭐라 그러냐면 입헌 정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 입헌 정체는 국가 권력이 분산되어 있는 게 특징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국가 권력이 분산돼서 행사가 되어지고 국가 권력 간에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행사가 되고 있습니다. 즉, 국가 권력이 당연히 여러 국가 기관들에 분산되어 있고 당연하겠죠, 여러분. 만약에 입헌 정체, 자, 입헌 정체는 국가 권력이 여러 국가들의 분산 행사되는 민주적 정체인데 만약에 입헌 정체는 뭐죠? 공화국가 짝꿍이라 그랬죠, 여러분. 네, 만약에 군주국가 짝꿍이라면 이 말이 되나요?
안 되겠죠. 왜냐하면 군주국이라는 것 자체는 당연히 이 군주에게 국가 권력이 모든 게 집중이 되는데 당연히 입헌 정체는 국가 권력이 여러 기관들의 분산 행사되는 민족 정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군주국가는 맞지가 않겠죠,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보다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자, 군주국은 주권을 군주가 가지고 있죠, 여러분. 자, 주권은 원래부터 정당하고 있었고 주권은 네, 원래부터 정당하고 국가의 최고 권력이고 이 국가 권력이라는 것들은 이 주권을 가진 사람이 뭐예요? 만들어 놓은 권력이 바로 국가 권력인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우리가 저저번 시간인가 배웠죠. 자, 주권은 원래부터 시원적, 자, 원래부터 정당하다 그랬어요. 원래부터 있었고, 원래부터 정당하고, 그 다음에 이 국가 권력은 당연히 주권에 의해서 만들어진 권력이라 그랬죠, 여러분. 자, 그 국가 권력을 주권이 어디다 명시해놨냐면 헌법에 명시해놨고, 자, 헌법 속에서 이 국가 권력을 찢어놨죠. 입법, 행정, 사법으로 찢어놔서 입법은 국회에, 행정은 정부에, 그 다음에 사법은 법원에다 갖다 줬죠, 여러분. 따라서 이 주권을 군주가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국가 권력을 한 곳에 집중시키겠죠. 자기한테 집중을 시키겠죠. 하지만 뭐예요? 주권을 국민이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누구 한 사람 또는 어떤 기관에 주면 당연히 자기네들이 독재를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마치 절대 군주처럼 행동할 것은 뻔하니까 이걸 찢어버린 거죠. 네.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 자, 입헌 정태라고 하는 건 네, 사실은 그런 의미까지 같이 내포를 합니다. 주권이 만약에 국민에 있지 않고 군주에 있으면 입헌 정체가 뭐 나오기 힘들겠죠. 물론 입헌 군주국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자, 입헌 군주국 예를 들면 영국과 일본처럼 네, 아직까지 민주주의 정치이지만 자, 왕이 있는 국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입헌 정체라는 것은 뭐냐면 자,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고 그 국민이 당연히 권력을 한 곳에 던져주면 당연히 자기네들이 또 그 권력에 의해서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 권력을 뭐에 헌법 속에다 찢어버린 거죠. 네, 입법, 행정, 사법으로 찢어놔서 자, 여러 국가 기관들의 국가 권력을 분산시켜 놓고 그 다음에 그러한 국가 권력이 분산돼서 행사되는 자, 민주적 정체를 우리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자, 입헌 정체라고 얘기하고 자, 이러게 입헌 정체의 자, 구체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주권자인 국민이 자 민주적 선거제도 민주적 선거제도 그렇죠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이 민주적 이 민주라는 것은 당연히 국민을 위한다는 게 무조건 들어있습니다. 국민에 의해서 네, 국민에 의해서 국민을 위한 자 이게 포함되어 있는 의미죠. 자, 이 민주적 선거제도 자, 주권자인 국민이 민주적 선거제도를 통해 자, 여러 국가 기관들을 선출한다. 자, 입헌 정체에서는 당연하겠죠. 자, 입헌 정체에서는 자, 국가 권력이 자 분산됐고 여러 국가 기관들에게 분산시켰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이 국가 기관들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라는 문제가 나오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자, 주권이 국가 권력을 찢었어요. 입법행정사법으로. 그리고 그걸 어디다 명시를 해놨냐면 헌법 속에 명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 보면은 헌법 제40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즉 입법은 국회. 그리고 헌법 제66조 보면 행정은 대통령이 속한 행정부에. 그 다음에 헌법 제101조와 111조 보면 사법은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그렇죠? 속한다라고 이렇게 찢어놨어요. 국가기관들 찢어놨는데 과연 그렇다면 그 국가기관들을 담당하는 인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국가기관들을 운영하는 그 인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했을 때 어떻게 채울 것인가라는 문제가 생겼을 때 당연히 주권자인 국민, 즉 주가의 어떤 주인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이 국민이 당연히 민주적 선거제도죠. 자, 민주적 선거제도를 통해 여러 국가 기관들을 선출하는 거죠. 그 국가 기관을 운영해 나갈 사람을 선출하는 건데, 자, 오늘날의 우리나라를 보면 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대통령과 그다음에 국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들은 어때요? 네, 직접 선출하죠.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고 즉 입법과 행정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인물로 채워지죠. 이해하시죠? 자, 이 채워지고 다만 뭐죠? 사법권, 사법을 행사하는 이 사법권에 있어서는
국민이 선출을 하나요? 여러분, 헌법재판소장이나 대법원장이나 대법관들을 국민들이 선출하나요? 아니죠. 그렇죠. 아니죠. 자, 어떻게 선출을 하고 있어요, 걔네들은? 네, 국회에서 또는 대통령이 선출을 하죠, 여러분. 자,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뭐 대통령이 3인, 총 헌법재판관이 9명인데, 자, 헌법재판관이 총 9명인데, 9명 중에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다음에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그 다음에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을 하게 돼 있죠, 지명. 네, 지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장은 당연히 대통령이 임명하고, 즉, 뭐냐면, 입법과 행정 같은 경우에는 국민이 직접 선거를 통해서 선출을 하지만, 자, 현재 우리나라, 뭐, 모든 민주공화국이 마찬가지겠지만, 자, 민주공화국이나 이런 부차적 국가들에서 이 사법을 당연히 대통령, 그리고 국회가 관여를 해서 이 사법권을 구성하는 인원들을 선출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부르냐면, 여기 위에 보시면, 자, 어디서 봤죠? 네. 자, 여기 있네요. 국가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한다. 누가 부여해요? 국민이 부여하죠. 자, 그렇게 따지면 입법과 행정은 국민의 직접적인 정당성을 부여했죠. 왜냐하면 국민이 직접적으로 선거에 참여해서 선거로서 자, 행정부와 입법부를 맡을 사람을 뽑았기 때문에 자, 직접적으로 정당성을 부여한 거죠. 직접 선거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하지만 사법은 뭐죠? 국민이 직접 선거를 통해서 사법에 있는 애들을 뽑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입법과 행정과 다르게 뭐라고 부르냐면 간접적 정당성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직접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과 의회가 관여해서 사법기관에 있는 대법원장이라든지 대법관이라든지 헌법재판소장을 뽑았기 때문에 한 달이 건너뛰었죠, 여러분. 국민이 직접 뽑지 않고 국민이 뽑은 대통령 국회가 뽑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 입법과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은 자, 국민의 직접적인 정당성을 가진다. 우리가 어떤 국가 권력이 정당성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국민의 지지가 있느냐 없느냐죠. 아까 우리가 뭐죠? 이 위에서 배웠죠. 민주공화국에서. 자, 미 민주공화국에서는 국가 권력의 정당성이 국민의 지지 여부로 갈리는데, 자, 그렇다면은 자, 입법과 행정은 뭐죠? 국민이 직접적 선거를 뽑았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적 정당성을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입법과 행정, 이 국가 권력은 국민이 직접 선거로 뽑았기 때문에 직접적 정당성을 가진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 사법기관, 즉 헌법재판소장이나 이런 애들은 국민이 직접 뽑지 않고 자, 대통령 그리고 국회가 선출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직접적 정당성을 가진 얘네들이 한 달이 건너서 얘네들을 선출했기 때문에 사법기관 애들을 선출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간접적 정당성을 가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따라서 입법, 행정, 사법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재의 권력 분력 시스템에서 자, 입법과 행정은 국민의 직접적인 정당성이 부여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사법은 국민의 간접적인 정당성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입헌 정체 내에서의 이 권력이 분산돼서 행사되는 이 입헌 정체는 당연히 뭐예요? 누가 정당성을 부여했어요? 전체적으로는 국민이 정당성을 부여했다. 사법은 아닌데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사법은 간접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음. 자, 그리고 이번 정체는 국가기관들의 국가 권력을 배분하여 행사만 하는 게 아니고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가면서 서로의 네, 국가 권력을 행사를 하고 있죠. 당연히 국민에 의해서 정당성이 부여되어 있는 이 정체, 주권의 행사 방식인 이 입헌 정체에는 당연히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겠죠. 국민이 주인이니까 국민 마음대로 하겠죠. 자,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 계층의 국민들의 의사를 수렴할 수 있도록 여러 계층의 국민의 의사, 자,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원칙은 다원주의죠, 다원주의. 자, 민주주의가 잘 되는 건 뭐냐면 다원주의죠. 이 다원주의라는 건 뭐죠? 여러 계층, 여러 계층에 있는, 여러 분야에 있는 국민들의 의사를 다 수렴하는 거죠.
네, 자, 그렇죠. 이판 정체가 그렇습니다. 여러 계층의 국민의 의사를 수렴할 수 있도록 복수 정당제를 인정한다. 자, 여기에 이판 정체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판 정체는 당연히 자,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은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고요. 종류라고 표현해서 좀 이상한데 국민이 한 부류만 있는 게 아니고 당연히 뭐 돈 많은 사람, 돈 적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많이 못 배운 사람, 또는 뭐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공업에 종사하는 사람, 시골에 사는 사람, 서울에 사는 사람, 정말로 다양한 여러 계층의 국민이 있죠. 자, 우리는 이걸 바로 뭐냐면 다원주의라는 거죠. 다원주의. 뭐, 사상 쪽으로도 뭐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저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착한 사람, 나쁜 사람, 뭐 여러 이 시절, 자, 이 여러 계층의 국민의 의사, 자, 다원주의가 기본이 바탕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 계층의 이 국민의 의사를 수렴할 수 있는 복수 정당제가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입헌 정치에서는. 자, 하나의 정당이 아니죠. 자, 네, 하나의 정당이 아니고, 자, 여러 개의 정당, 즉 복수 정당제를 인정하고서 자, 국민의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이 정당으로, 저 정당으로. 자, 어떤 정당은 노동에 더 방점을 두고, 어떤 정당은 어디에 방점을 두고, 어떤 정당은 자, 무엇을 강령을 하고 있어 어디에 방점을 두고. 자, 이런 복수 정당들이 쭉 있으면 당연히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진 국민들이 본인의 생각과 같은 정당을 지지하게 되겠죠. 하지만 정당이 하나면은 당연히 국민이 배제될 수 있겠죠. 다른 의견을 가진 그 정당과 다른 의견을 가진 국민들은 배제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입헌 정치에서는 복수 정당제를 운영하면서 그 여러 계층의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수렴해서 국정에 반영한다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헌 정치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왜냐하면 국민이 주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정말로 여러 계층에 있는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수렴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입헌 정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사유재산과 시장 경제를 기초로 하는 경제 질서로 갔습니다. 당연하겠죠. 국민이 주인이에요. 국민이 자기 재산을 가지고 싶겠죠. 당연히 그래서 사유재산이 당연히 인정될 수밖에 없고, 당연히 국가가 하는 사회주의 경제가 아니고, 네, 사회 경제가 아니고 당연히 시장 경제죠. 네, 시장 경제를 기초로 하는 자, 경제 질서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면 입헌 정책. 즉, 입헌 정책의 대표적인 국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자, 혼합 정부제가 됐습니다. 혼합 정부제는 흔히 네, 이혼 정부제 또는 이혼 정부제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네. 자, 전제 정체를 볼까요? 자, 그에 반해서 전제 정체는 자, 국가 권력이 집중되어 행사되는 비민주적 정체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전제 정체라고 얘기합니다. 전제 정체. 자, 입헌 정체와 반대말이 되겠죠, 여러분. 자, 입헌 정체는 국가 권력이 분산되어 있죠. 여러 국가들에 분산되어 있고 있는데 반해 자, 전제 정체는 국가 권력이 집중되어 행사되는 비민주적 정체를 말하겠죠, 여러분. 자, 여기서 비민주적이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게 아니다라는 건 의미겠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네. 누구에 의한 누구를 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비민주적이라 하는 것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해하시죠? 네. 누구를 위한 건 몰라요. 그렇죠. 네. 하지만 최소한 국민은 아니다. 자, 이런 의미인 거죠, 여러분. 국가 권력이 집중되어 행사되는 다 비민주적 정치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전제 정체라고 얘기하고요. 자, 이러한 전제 정체는 당연히 근대 이전의 전제 군주제, 그렇죠. 군주가 주권을 가지고 있는 전제 군주제나 자, 근대 이후의 전체주의 정부, 그렇죠. 전체주의 정부 또는 권위주의 정부라든지 그다음에 인민공화제, 네, 말이죠. 인민공화제, 인민공화제죠. 네, 그다음에 신대통령제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전제 정체의 어떤 한 종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권위주의 정부도 있었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3공화국, 4공화국, 5공화국까지도 네, 권위주의 정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군사정권 시절이었죠. 네, 군사정권 시절이었고, 자, 신대통령제라는 건 뭐냐면, 뭐, 대통령제 기본적으로 표방을 하고 있지만, 대통령에게 어마어마한 권력이 가 있는 네, 또 다른 독재의 다른 모습, 즉, 뭐, 제3세계 국가, 즉, 뭐죠? 뭐 개발도상국, 이제서야 막 가난에서 벗어나가지고 막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국가에서 자주 나타나는 자, 그 정부 형태가 바로 뭐냐면 정체가 뭐냐면 자, 전제 정체인데 그중에가 뭐가 있냐면 신대통령제라는 게 있고요. 네.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북한인 거죠. 네. 말은 뭐 공화인데, 인민공화제 해가지고, 네. 정은이 아저씨가 다 해먹고 있죠. 네. 아, 말이 좀 이상하죠. 네. 하여튼, 김정은 씨? 뭐라고 해야 되죠? 아, 어제 그 뉴스 보니까 대원수로 격상이 됐대요. 네, 그 동생 김여정도 네, 지위가 북한 내에서 이제 조만간 격상이 될 거고 김정은 지금 현재 국방위원장이죠. 공식적인 타이틀이 국방위원장이 뭐 대원수로 이제 격상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김정은 대원수라고 얘기하면 되겠네요. 네, 하여튼 네, 대원수라는 거 사실은 대원수가 네 옛날 거죠. 옛날 거 여러분 옛날 거 대원수 그렇죠. 대원수가 네, 고려시대에 맞닿아 있던 어떤 그 중국이 그때 어떤 나라였나요, 여러분? 고려시대. 네, 송나라, 원나라 이런 거죠. 네, 이럴 때 그때 이제 그 장군의 한 직후가 대원수인데 대원수라는 그런 저 이제 뭐 어디 나라 국가를 점령하러 뭐 파병군의 가장 총책임자를 뭐 대원수 이렇게 불렀는데 그런 대원수에 뭐 직함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어제 뉴스 보니까. 자, 여담이었고요. 자, 입헌정체와 전제정체. 네, 이해 가시나요, 여러분? 네,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방금은 뭐죠? 국채와 정체에 따라서 네, 국가를 분류를 했고요. 자, 그리고 형태에서 또 다른 분류가 있는데, 자, 단일국가, 연방국가, 국가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나라는 단일국가일까요? 연방국가일까요? 국가연합일까요? 당연히 우리는 한민족 단일 국가. 물론 이제 뭐 요즘에 외국인들이 한 300만인가요? 그렇죠. 200만인가 300만인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어서 더 이상 이제 우리는 한민족 국가다라고 할 수가 없을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제가 들었는데 여튼 우리나라는 뭐죠? 단일 국가로서의 면모를 지금도 지니고 있고 자, 국가의 또 다른 형태를 보시면 단일 국가냐, 연방 국가냐, 국가연합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자, 단일 국가라는 게 뭐냐면 주권이 하나인 거죠, 하나. 단일 국가 내에 주권이 하나죠. 주권이 두 개가 아니고 주권이 하나예요, 여러분. 자, 주권이 하나이고, 자, 단일 국가라는 게 뭐냐면 주권이 하나이고, 자, 헌법도 하나이며, 자, 단일한 체계의 국가 기구 및 조직과 중앙정부로 구성되는 국가, 즉 중앙정부 플러스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 국가를 우리는 단일 국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단일 국가에 속하겠죠. 그럼 그렇죠. 주권도 하나이고 헌법도 하나고 그다음에 단일한 체계의 국가 기구 및 조직, 그다음에 중앙정부로 구성되는 자 국가이죠. 우리나라가 그렇죠. 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자 이 국가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단일 국가라고 부릅니다. 대내적으로 중앙의 입법부, 집행부, 사법부의 기관들이 단일한 체계를 이루고 있죠, 여러분. 자, 이중 체계가 아니고 단일한 체계로 되어 있죠, 우리나라도. 그다음에 우리나라 법 체계가 통일성이 있죠. 다 통일된 법 체계를 가지고 있고, 다 대외적으로 단일 국가가 국제법적으로 대외 주권을 행사하죠. 그렇죠. 대외적으로 단일 국가. 자, 우리 단일,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단일 국가가 국제법적으로도 대외 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자, 단일 국가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저 어려운 건 없죠? 네, 단일 국가의 개념이 되고요. 연방국가. 자, 연방국가의 대표적인 국가가 어딘가요, 여러분? 네, 뭐 미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자, 이런 거죠, 여러분. 예, 그런 것들이 자, 연방국가인데 자, 각각으로서도 공동체인 복수의 주들. 자, 각각으로서도 공동체인 복수의 주들이 전체로서 하나의 공동체인 연방을 행사하고자 자, 결합한 국가가 바로 연방국가죠. 자, 한 국가 안에 각각의 주들이 있어요. 자, 작은 국가라고 할 수 있죠. 네. 작은 국가들이 주라고 부르는데 작은 국가들이 막 이렇게 있는 거죠, 여러분. 자, 이 작은 국가들 주라고 불리는 이 주들이 전체적으로 결합하여서 이룬 국가를 우리는 연합국가. 자, 미국도 뭐 몇 개 주가 있죠? 51개 주인가요? 네, 51개 주가 있고, 자, 독일도 자, 주로 구성되어 있는 국가죠. 연합국가죠, 여러분.
자, 이러한 국가를 우리는 연방 국가라고 하는 거고, 그 주 자체가 작은 국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이 작은 국가를 주라고 부르는데, 이 주들이 다 모여서 결합하고 있는 국가 형태가 바로 뭐냐면, 연방 국가라고 합니다. 이 연방 국가에서는 연방 헌법을 제정하고, 연방도 주권을 가진 국가로서 연방의 국가 권력을 행사합니다. 즉 연방도 헌법을 가집니다. 각 주별로도 헌법을 가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각 주는 작은 국가이기 때문에 각 주별로도 헌법을 가지고 있고, 연방도 이 작은 국가인 주들이 결합한 형태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 연방 헌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방 헌법을 제정하고 연방도 주권을 가진 국가다. 연방도 주권을 가진 국가고, 그다음에 연방도 국가 권력을 행사하고, 국가니까 당연히 국가 권력 행사하고, 국제법적으로도 주 정부가 아니라 연방 자체가 법 주체로 나갑니다. 국제법적. 대외적으로도 주가 대외적으로 외교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고, 연방 자체, 이 연방 자체, 이 국가가, 연방 국가 이 자체가, 국제법적으로 법 주체로 나섭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법 주체로 나서서 다른 외국들과의 외교 관계를 가지는 국가가 바로 뭐냐면, 연방 국가다. 각 주도 헌법이 있고, 연방도 헌법이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연방 국가가 법 주체로서 나서는 거고요. 연방도 국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헌법을 가지고 국가 권력도 행사한다. 이런 거죠, 여러분. 하지만 주도 뭐예요? 하나의 작은 국가이기 때문에 헌법을 가졌고, 헌법을 가진다는 말은 뭐예요? 당연히 주마다 의회, 행정부, 사법부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왜냐하면 주가 작은 국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국가가 연방 국가에서는 주라고 표현하는데, 그 주들이 다 모여서 결합하고 있는 형태가 바로 뭐냐면 연방 국가, 대표적인 게 미국이나 독일인데, 이러한 주도 당연히 헌법을 가집니다, 여러분. 당연히 작은 국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마다 헌법을 가진다는 것은 뭐냐면 당연히 입법, 행정, 사법을 가진다는 거죠. 의회, 행정부, 사법부를 두고 당연히 입법권이라든지 행정권이라든지 사법권의 국가 권력을 주마다 행사한다. 그래서 연방 국가에 가면 주마다 헌법이 있고 주마다 법이 약간씩 틀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겠죠, 여러분. 전체적인 연방의 결합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주도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에게 맞는 그런 법률을 제정할 수 있고, 이 주에서는 이게 범죄가 아닌데 이 주에서는 범죄가 될 수 있고, 이 주에서는 이만큼 복지 혜택을 주는데 이 주에서는 그만큼 아무것도 안 줄 수도 있고, 이런 게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겠죠, 여러분.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도 당연히 작은 국가이기 때문에 헌법을 가지고, 그 다음에 주마다 의회, 행정부, 사법부를 두고 당연히 국가 권력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입법, 행정, 사법을 국가 권력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교권은 없다. 왜냐하면 외교권 누가 가져요? 네, 연방 자체가 법 주체로서 다른 외국들과의 외교 관계를 가지는 국가가 연방 국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는 외교권은 없어 대외 주권을 행사하지 않아. 불완전하지만 하나의 국가이다. 이게 바로 뭐냐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내 주권은 주가 가지고 있지만 대외 주권은 주가 가지고 있지 않는 국가. 그게 뭐예요? 연방 국가죠, 여러분. 그렇죠. 왜냐면 이 대외 주권은 연방 자체에 있습니다. 연방을 구성하고 있는 주에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대내 주권은 주도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당연히 대외 주권은 연방만 가지고 있고, 연방도 대내 주권, 대외 주권 다 가지고 있고, 그 속을 구성하고 있는 주는 대내 주권만 가지고 대외 주권은 연방 자체에 있기 때문에 주는 대외 주권을 가지지 않아. 그렇죠? 가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외 주권이 없기 때문에 불완전한 국가라고 할 수 있죠. 왜냐면 완전한 국가라고 하면 대내 주권과 대외 주권을 다 가지고 있는 국가겠죠. 국가의 3요소 중에 주권, 영토, 국민인데, 이 주권에서 대내 주권, 대외 주권으로 나누는데 여기서 대외 주권이 빠져 있기 때문에 불완전한 국가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만 빼면 주도 하나의 완벽한 국가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 네, 이해하시나요? 네. 연방 국가는 연방이 관할하는 영역, 외교, 국방, 연방 전반의 통일을 기해야 되는 정책 분야와 각 주가 관할하는 영역이 나눠지는 게 연방 국가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연방이 관할하는 영역은 뭐냐면 외교, 즉 대외 주권, 그 다음에 전체적 국방이겠죠. 네, 국방, 그 다음에 연방 전반의 통일을 기해야 되는 정책 분야. 그렇죠.
주의 각각의 특성에 맞는 정책도 하지만 당연히 연방 전체의 통일을 기해야 되는 그런 정책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당연히 연방은 깨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각 주가 관할하는 영역으로 나눠주는 게 당연히 연방 국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여러분? 자, 국가연합은 뭐냐면 여러 국가들이 각각의 주권과 독립성을 그대로 보유한 채 서로 결합하겠다는 목적으로 조약. 국가연합은 다 조약을 체결하여 성립하는 공동체다. 그런 거죠. 자, 국가연합은 뭐냐면 각 하나의 대외 주권, 대인의 주권 다 가지고 있는 완벽한 그 국가들이 서로 이렇게 연합하는 거예요. 네, 연합. 네, 연합. 뭘로 연합이 있어요? 조약. 네, 조약으로 체결된 게 바로 뭐냐? 국가연합이다. 자, 연방의 경우에는 그들이 합의에 의해 헌법을 제정합니다. 자, 합의에 의해 헌법을 제정하여 연방국가를 성립하지만, 즉 연방헌법은 각 주들이 합의에 의해서 연방헌법을 제정해서 연방국가를 성립시키지만, 자, 국가연합은 일반적으로 합의가 아니라 조약의 체결로 성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네. 자, 국가연합 자체는 국가가 아니고, 자, 주권도 가지지 않습니다. 왜냐면 국가연합은 단순히 그냥 국가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뭐죠? 연방처럼 각 주들이 강한 결속력을 갖고 이렇게 결합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국가연합인 거죠. 우리 연합하자 이런 거죠. 연합하자. 자, 그 의미는 똑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국가연합 자체는 당연히 국가가 아니겠죠. 국가들이 연합하고 있는 그냥 공동체에 불과하니까. 따라서 주권도 가지지 않고, 자, 구성국가 각각의 주권을 갖는 것도 당연하겠죠. 네, 그냥 연합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개별국가가 독자적으로 외교권을 행사한다. 자, 연방국가와 크게 다른 점은, 자, 연방국가는 각 주들이 합의를 위해서 연방헌법을 제정하고, 자, 연방국가를 성립시키지만, 자, 국가연합은 뭐죠? 조약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체결된다. 그리고 각각의 주권도 뭐죠? 국가연합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개별 국가가 다 가지고 있다. 자, 이런 거죠, 여러분. 여기 있네요. 자, 연방국가 국가연합 차이. 자, 연방은 헌법에 의해, 자, 국가연합은 일반적으로 조약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렇죠. 연방은 각 주들이 합의해야 한 헌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자, 국가연합은 일반적으로 조약에 의해서 체결된다. 그랬죠. 자, 연방국가는 하나의 국가인 반면에 국가연합은 국가를 성격을 가지지 않는 거죠. 개별 국가가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연방은 주권을 가지나, 그렇죠. 연방 주권 가지죠, 여러분. 자, 국가 권력을 행사하고 대외적으로 대외 주권을 가진다 그랬는데, 국가연합은 당연히 주권을 가지지 않는다. 왜냐면 개별 국가가 갖고 있기 때문에. 자, 그 연방국가에서는 연방과 주관의 권한 분배가 있으나, 그렇죠, 여러분. 왜냐면 주도 하나의 작은 국가로서 입법행정 사법을 가지고 있고, 다만 대외 주권이 없기 때문에, 자, 연방과 주관의 권한 분배에 문제가 생기겠죠, 여러분. 그죠? 어디까지가 연방이 관할해야 될, 자, 영역이고, 어디까지가 주가 가져야 될 권한이냐, 이런 권한 분배가 생기지만, 자, 국가연합은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단순히 연합한, 네, 형태니까. 이해하시나요? 네. 아, 그리고 연방은 국제법 주체성 가지죠, 여러분. 자, 대외 주권 가진다 그랬습니다, 연방. 그렇죠. 국가 권력도 행사하고 대외적으로도 외국에 대해서 법 주체로 나선다 그랬죠. 자, 그래서 연방은 국제법 주체성을 가지나 당연히 국가연합은 그렇지 않죠. 개별 국가가 계속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군사병력을 국가연합은 보유하지 않고 당연하겠죠. 국가연합은 그냥 연합한 형태니까 각 개별 국가가 군사병력을 가지고 있지만 자, 개별 구성 국가가 보유하는 반면에 자, 연방의 국가는 주로 주가 아니라 연방이 보유하죠. 왜냐면 연방이 하나의 국가로서 연방 전체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군사병력을 당연히 연방이 갖고 있겠죠, 여러분. 네. 이해하시나요? 네. 자, 유럽연합, 자, 예외로서 유럽연합인데, 유럽연합이, 뭐죠, 국가연합의 대표적인데, 자, 원래 유럽연합은 유럽 경제 공동체로 시작했죠. 지금 EU라고 부르지만 예전에 EC라고 불렸죠. 네, 경제 공동체로 나섰다가 지금 훨씬 더 뭐죠? 확대되어가지고 유럽연합이라고 했는데, 국가연합이라고 하지만 국가연합과는 또 차이가 있겠죠. 그렇다고 연방도 아닌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유럽연합에 대해서 자, 여러분이 조사를 하셔가지고 네, 게시판에 올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유럽연합이 지금 현재는 연방국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국가연합의 형태도 아닌 아주 고유한 네, 이상한 형태로서의 어떤 자리를 잡았는데 자, 예로서 유럽연합이 있는데 이 유럽연합은 과연 국가연합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단하게 조사하셔가지고 열린 게시판에 올려놓으시면 바쁘신 학우분들은 다른 학우분들이 올려주신 걸 보시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까지 해서 자, 이번 주 강의를 마치고요. 예, 다음 주부터는 다 수정관 제205호에서 11월 11일이 되겠죠. 빼빼로데이.
네, 페퍼리 데이 때 여러분 뵙겠네요. 네, 수성관 205에서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